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이번에는 저 이론으로, 시어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 그 실전하고 배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어리하고 섞어서 계속 올려야 좀 덜 지루하니까, 시어리를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려볼게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날 주절주절 얘기가 길어져서 이번 걸 꼭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좀 편집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대본 없이 얘기하다가 끝나면은 바로 올려버리니까 제가 앞에다 타이머를 켰어요. 지금 10분에 한 번씩 올리게 했으니까 이게 3번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아직도 코인에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 꼭 보세요 했고, 아니면 코인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는 분들,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갔다가 왜 떨어졌는지 지금 잘 감이 안 잡힌다. 도대체 코인이 뭐 하는 거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가 뭐 2015년, 16년 처음 생겼을 때 US 100불 정도 했을 때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때 이걸 내가 얘기를 듣고 이 캐릭터리스틱을 들은 다음에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사기도 희한하게 치는구나 라고 이제 덮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2017년인가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물어보실 정도면 사람들이 꽤 많이 관심을 갖겠구나. 이거 거품 제대로 끼겠구나 싶었어요. 그때가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1,500불 정도 했을 거예요. US 달러 1,500불. 이게 최고 6만 8천까지 갔었나요? 저 2021년인가? 뭐 7만이라 그럴게요, 대충. 7만까지 갔다가 제가 지금 리코딩 하고 있는 이 순간에 2022년 12월에 17,000불 정도에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7,000불의 값어치가 매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왜 그런지 제가 차차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점에는 뭐 FTX나 셀시어스나 이런 애들 다 망하고 비트코인 발굴 업체, 마이닝 컴퍼니들 웬만한 애들 망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존폐성에 대한 그런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비트코인이란 그 암호화폐를 이해를 하자면 그 테크니컬한 부분은 뭐 사실 그렇게 자세히 자세히 알 필요도 없거니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어렵고 저는 어차피 IT 쪽에 제 스페셜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왜 돈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그러면 위험자산 정도 생각해서 나스닥이나 기술주 중심의 그 주식들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죠. 근데 이게 초창기만 해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건 가지고 있으면은 밸류가 내 자산이 내 돈의 값어치가 appreciate하고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자산이다라고 계속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머리 좋게 이 딱 그 마케팅할 때 쓰는 이 코인도 한 다음에 코인 모양 만들어 놓고 금을 덮었잖아요. 꼭 금 코인인 것처럼 골드 코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거 마케팅을 되게 잘한 거예요, 얘들이. 금하고 전혀 관계없고 비트코인은 돈이 아닙니다.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많으니까, 가장 많이 트레이딩 되고 유명하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비트코인 말고도 뭐 2만 개 정도 되는 암호화폐가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22년에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사인당 5만 원권이 있는데, 이 5만 원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으며,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구석기 시대라든지 신석기 시대 땐 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전만 해도 수천 년 전만 해도 이 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조개를 쓰는 시절도 있었고 소금을 쓰는 시절도 있었지만 이 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이 돈, 미국에서 찍어내는 이 그 달러가 뭘 뜻하는 건지 돈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왜 돈이 될 수 없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금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금을 이해한 다음에는 골드 스탠다드, 금 본위제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이해를 하고 나시면은 내재 가치라는 intrinsic valu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내재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맨날 때리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무책임하게 돈을 무지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맞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고치고자 비트코인이 짠 하고 탄생했다. 하지만 본질을 잊고 투기성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죠.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투기성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한 마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마을에 A라는 사람이 소 한 마리를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닭 10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 우리 심사인당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 이게 없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물 교환을 했죠. 바터라는 걸 했습니다. 바터 할 때 얼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값어치 있는 것과 네 물건의 값어치 있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바꿨어요. 소 한 마리가 있고 닭 10마리가 있으니까 두 가지 놓고 보니까 얼추 비슷하다. 소 한 마리 크고 닭은 작으니까 바꿔보자 해서 소 한 마리 주고 닭 10마리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비효율적이죠, 이게. 왜? 그 다음 장을 가보면 소 한 마리 있는 사람이 내가 뭐 다음 달에 닭을 한 마리 먹고 싶은데 닭 한 마리 먹자고 내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운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냉동이나 냉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닭 한 마리를 가져오려고 소를 띵 모가지를 잘라버리면 이거 닭 한 마리에 에quivalent 한 거 뭐 다리 한쪽이라든지 뭐 엉덩이살 띵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닭 한 마리 먹기 위해서 매번 소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닭 9마리 필요 없으니까. 난 갖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A가 뭘 하냐. 자, C 전당포한테 갑니다. C 전당포한테 띵 해서 소를 줘요. 소를 한 마리 주고 나면 전당포가 그래. 나는 A의 소 한 마리를 받았음. 내가 보관하고 있음. 하고 전당포에 도장을 빵빵빵 찍어가지고 얘한테 줘요. 그럼 지금 A는 소 한 마리 여기다 갖다 주고 받은 종이를 10등분을 합니다. 한 장을 뚝 뜯어서 B한테 주면서 야, 내가 네 닭 한 마리 받자. 근데 내가 지금 소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종이를 줄게. 이 종이는 전당포에서 내 소를 보관하고 있던 증서야. B가 이 증서를 받은 다음에 가서 전당포 뒤뜰 가니까 진짜 소가 있어요. 소 한 마리 있네.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이 소를 잡았을 때 내가 가가지고 야, 나 엉덩이살 10분의 1 줘. 하면은 가져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돈의 탄생입니다. 이게 돈의 탄생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여기. 즉, 돈이라는 거는 뒤에 받쳐주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자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fiat, F-I-A-T인데 자산이 없죠. 받쳐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중앙은행들이 자기 각국의 이 지폐를 발행하지만 이 돈 뒤에 받쳐주고 있는 자산은 0입니다.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나라의 GDP가 있죠. 그 나라의 GDP가 그 나라가 1년에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총 생산량 GDP가 이 5만 원권을 받쳐주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 5만 원권을 받쳐주고 있는 자산이 되어버렸어요. 약간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앞으로 벌어들일 내 세금, 내가 만들어낼 그 프로덕션 그 레벨을 놓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5만 원권을 찍어서 뿌리는 게 됐으니까 이러한 만질 수 있는 텐지블 에셋은 아니지만 만질 수 없는 뭔가 그 나라의 힘이 결국 이 화폐 가치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바로 내가 가서 이 종이를 딱 줬을 때 내가 받아올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마음 바뀌어서 야, 나 안 할래. 야, 나 싫어. 내 소 다시 줘 이러면 이거 열정을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여기서 소를 다시 받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피를 좀 줘야겠죠, 전당포한테. 네, 그동안 내 소를 맡아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돈의 제네시스입니다. 이게 돈이 태어나게 된 역사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돈을 쓰면서 살아온 거예요. 뒤에 자본이 받쳐주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전당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전당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생겼을성 싶은 이 전당포라는 게 오늘날의 모든 금융기관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얘가 제네시스예요. 전당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기라성같이 크고 좋은 무슨 시중은행, 큰 은행, 하다못해 중앙은행까지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골드만삭스가 됐건 JP모건이 됐건 뭐 하나은행이 됐건 신한은행이 됐건 그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방법은 수천 년 전에 전당포가 돈을 벌었던 방법과 흡사해요. 뭐냐면 전당포가 벌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산을 트레이딩해서 buy low, sell high. 100원에 사서 110원에 넘기면서 내가 10원을 남겨먹는 거예요. 그 트레이딩 프로핏이에요. 전당포도 그런 식으로 하죠. 10분 지났네요.
내가 물건 받아놓고 있다가 그 물건 맡긴 사람이 안 찾으러 오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갖다 팔고 내가 이익을 남겨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fee예요. 전당포에서 보통 물건을 받아주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내가 fee를 차지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려운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fee를 받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래서 자산에서 트레이딩에서 남겨먹는 거든가 아니면 fee를 남겨먹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당포의 스트럭처고 오늘날의 모든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전당포가. 오케이.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포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고 뒷뜰에 A는 이 종이 한 장을 받았는데 10등분을 해서 쓰기 시작해요. 자, 요거 하나를 얘한테 줍니다. 뿅 해서 B가 오케이 그러면 10마리 닭이 9마리가 됐어요. 그렇죠? 한 마리는 A한테 줬더니 A가 맛있게 냠냠냠 먹었습니다. B가 이걸 들고 이 종이를 들고 대장장이한테 가요. 야, 나 이거 우리 말 발굽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뭐야 하나 좀 새로 좀 해줘 봐봐. 그럼 대장장이가 그럽니다. 그럼 나 뭐 줄 건데? 그럼 B가 야 이거 줄게. 10분의 1 종이야. 이게 A 소인데 지금 전당포한테 맡겨져 있거든. 나중에 이거 소 잡으면 10분의 1 네가 가서 갖다 먹을 수 있어. 그럼 대장장이가 가서 봅니다. 전당포 뒤에 뒷뜰 가보니까 진짜 소가 묶여 있어요. 종이도 보니까 전당포 도장도 찍혀 있어. 오케이. 그럼 얘가 이걸 보관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날 돼서 얘가 이걸 들고 양장점으로 갑니다. 양장점에 가서 나 양보 하나 맞춰줘. 이거 10분의 1 똑같은 얘기하니까 양장점에서 오케이 합니다. 돈이 돌고 있죠. 이 벨로시티가 생긴 거예요. 그죠? 벨로시티가 여기서 가면서 하나, 둘, 셋. 이 돈 하나가 velocity of 3. 세 번을 거쳤기 때문에 3이라는 벨로시티를 incur 했죠. generate 한 거예요. 이게 마을이고 이게 돌아가는 거고 이게 돈의 근원입니다. 이 돈은 이 소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 장 가는데 제가 전당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전당포가 소가 한 마리 있으니까 요거 한 장을 내줬잖아요. 그쵸? 그걸 10등분해서 A가 알뜰하게 썼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요게 한 쌍이죠. 그쵸? 근데 전당포가 미쳤어요. 전당포가 가만히 있어봐. 야, 소는 한 마리지만 내가 이 종이를 11장을 더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쵸? 소는 여기에 붙어 있지만 이 10장이 A한테 갔어요. 우선 A께 됐습니다. 근데 여기 전당포가 욕심이 나서 더 찍은 다음에 6장을 B한테 줘요. 닭을 받습니다. 6마리를. 그리고 나서 4장을 이쪽 가서 대장장이한테 해서 발발굽 꼬챙이를 사고 칼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8장을 뽑아가지고 양장점에 가서 수트를 막 맞춥니다. 자, 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에요. 그죠? 전당포가 마구잡이로 자기가 발행하는 이 종이를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소는 한 마리인데,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B, D, E, A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C 전당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겠죠. 믿음이 무너진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C가 발행한 모든 종이들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전당포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이 전당포가 지금 한국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돈을 얼만큼 찍어냈어요? 미쳤죠. 마구잡이로 찍어냈죠. 물론 미국 얘기만 할게요. 예, 뭐 한국 얘기까지 할 건 없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소는 한 마리 갖고 있으면서 소가 100마리 있는 척, 1000마리 있는 척 마구 찍어내고 아무도 그걸 말릴 사람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가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C를 믿지 않게 됩니다. 즉 달러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달러를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돈을 발행했을 때 그 뒤에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받쳐주는 종이를 발행한 거지. 이 종이장은 사실 종이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쳐주는 자산을 뭘로 썼느냐 사람들은 수천 년간 금으로 쓴 거예요.
물론 조개도 쓰고 뭐 소금도 쓰고 했는데 다 별로 뭐 다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돈이라는 캐릭터리스틱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막 싸지니까 뭐 돈의 값어치를 못하고 조개 껍질이야 가서 또 바닷가 가서 주워오면 되니까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이걸 뒤에 받쳐주는 자산을 왜 금으로 했는지를 몇 가지만 제가 들여다볼게요. 금이라는 거는 현재 과학기술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학기술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주로도 나가고 뭐 다 하고 하는데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금이라는 거는 우선 금의 캐릭터리스틱이 이 내구성, 유연성, durability, heat resistance 이거는 완전히 녹였다가 모양을 다시 완전히 만들어버릴 수 있고 malleable, 쫙 필 수도 있죠. unharmful, 사람 몸에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암을 유발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디다 써요? 금리빨 하는 데 쓰고 사람 몸에다 휘감고 치장하는 데 쓰고 또 그 세미컨덕터 같은 하이텍 인더스트리에서 칩 만들 때 뒤에 컨덕티비티가 높아서 전도성이라 그러나요? 예,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성질이 높기 때문에 또 코로전이 없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고 정밀하게 정밀한 금속이 들어가서 전도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쓰이죠. 금은. 그래서 금 핸드폰이나 이런 거 뒤에 랩톱 뒤에 이런 그런 그 칩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 금이에요. 물론 전도성만 따지고 보면 뭐 전선이라든지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선에는 당연히 커퍼를 쓰죠 우리가. 구리를 써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전선을 뽑는데 누가 거기다 금을 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더 싼 다른 금속이 있지만 그 하이텍 세미컨덕터 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필요할 때는 금을 쓴단 말이에요. 금이 수천 년이 지나도 수천 년 전에 발굴된 금이 예를 들어 5천 년 전에 발굴된 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대로 물려져 내려왔어. 지금 금을 그걸 다시 녹여서 또 만들잖아요. 똑같아. 변질을 하질 않아요, 금이.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금속인 거예요, 얘가. 우리가 봤을 때 실버나 코퍼나 비슷하게 금이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질 낮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은 또 굉장히 얇게 우리 육안으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얇게 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공급. 금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뭐 6만 톤 정도 나와 있다는 사람도 있고 10만 톤 정도 나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확한 숫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을 다 트랙할 수는 없으니까. 네, 누가 어디서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8만 톤이라고 보면 제가 듣기로는 뭐 4만 톤 정도가 정부가 갖고 있고 4만 톤 정도가 개인이 갖고 있다. 개인이라는 거는 뭐 엄마들이 하고 있는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집에 갖고 있는 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금덩어리. 그다음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금까지 다 해서 정부들이 갖고 있는 게 3, 4만 톤, 개인이 갖고 있는 게 3, 4만 톤, 8만 톤 정도 된다. 1년에 금을 채광하는 게 보통 300에서 5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뭐 금광을 찾아서 헤매고 해도 확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이거를 무제한으로 공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조개 껍질이나 소금 같은 거야 가서 그냥 계속해서 만들거나 주워오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씩 할 건데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비트코인도 제한적이다. 2200만 개인가요? 이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걸어놓은 그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어떻게 해도 2200만 개 이상은 절대 발행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왜 개소리냐 하면 이거는 200만 개를 해놓건 2000만 개를 해놓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비트코인 말고 2만 개의 다른 코인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요즘 젊으신 분들은 야후를 아마 거의 안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저도 40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세대는 처음에 다 야후 어카운트 썼어요. yahoo.com. 근데 요즘은 다 Gmail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후가 옛날에 대세였지만 Gmail이 밀고 들어와서 떴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Gmail이 끝나고 나면 뭔가가 다른 게 들어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하나도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20분 지났네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나왔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으면 그냥 비트코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서 리밋을 걸어놓으면 뭐해.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코인들이 또 계속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공급을 비트코인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2200만 개 이상 발행 안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 그래야 되나? 자연의 순리대로 제한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누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손 붙잡고 야 우리 이거 이상은 공급하지 말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 모임처럼 서로 모여가지고 손 붙잡고 자 이거 이상은 하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제한된 공급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이게 공급이 제한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쓸 수 있겠죠. 이게 제한된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이고 대체 불가하고 희귀성이 있죠.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적죠, 양이. 네. 다이아몬드 양은 너무 적어서 그걸 깨가 부스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모래처럼 돼버리면 갖다가 주워서 쓰기도 힘들고 또 다이아몬드는 열을 가해가지고 금처럼 다시 합쳐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금처럼 컨덕티비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가지고 뭐 세미컨덕터 칩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깨가지고 녹여가지고 내가 이빨에다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된 공급, 내재 가치, 내구성, 유연성 모든 게 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게 부패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이러한 특이한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금속이 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게 자연스럽게 돈으로 인정이 된 거죠. 사람들이 써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억지로 20년 전에 모여가지고 야 금이 신기해 보이는데 금 좋다. 야 금을 돈으로 하자. 비트코인처럼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금은 돈이야 앞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걸쳐서 사람들이 써보고 이렇게 물물교환 해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주 있어보고 녹여서 또 다른 걸로 만들어보고 계속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이게 귀중품이 된 거예요. 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백킹하는 자산, 소 한 마리처럼 금이 소 한 마리를 대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금이. 누구도 금을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금을 바탕으로 원래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을 찍었었죠. 자, 돈 가져올게요. 원래 이 돈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바탕으로 찍었었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세히는 안 들어갈게요. 금 본위제 아시죠? 1971년까지 미국에서는 1아운스, 1아운스가 28g입니다. 28g의 1아운스의 금을 가지고 있으면 US 달러 35불하고 같았어요, 밸류가. 그래서 내가 그 35불을 들고 가서 중앙은행에 주면 나한테 금 1아운스를 주든가 내가 1아운스를 주면은 35불을 받을 수 있는 이게 freely exchangeable 했어요. 이게 묶여 있었어요. 그 단위가. 그게 금 본위제예요. 그렇죠? 우리 이 마을로 돌아가면 이 전당포가 이 미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당포가 이 무책임하게 마구 찍어내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종이 한 장에 10개짜리 종이 한 장에 소 한 마리였잖아요.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도 금 1아운스에 28g 금에 35달러라는 공식을 설정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폐지한 지가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그걸 폐지를 했는데 그 폐지한 후에 우리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거지. 지금 만약에 60대 되신 분들, 70대 되신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실 거예요. 금 본위제, 금으로 묶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달러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US 35불을 갖고 있다는 뜻은 금 1아운스, 금 28g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내 US 35불은 그만큼의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28g의 금, 35불 US 달러.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 금 본위제를
빼버리죠, 얘들이. 취소하는 거예요. 왜? 전쟁하고 막 우주선 막 로켓 쏘고 정치 싸움 하면서 계속해서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expansion 뭐라 그러죠? 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loose 해야 되니까 돈 찍어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금이 있는 게 1라운스밖에 없어요. 28g 있는데 35불밖에 못 찍어. 아씨 미치겠네. 한 70불 찍고 싶은데 그럼 35불 더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 1아운스를 더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해와? 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35불 그거를 폐지를 할 때 35에서 38로 올려요, 슬쩍. 즉 US 달러를 디밸류를 합니다. 슬쩍 올려서 야 1아운스면은 38불 찍을 수 있게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43불로 올립니다. 야야 1아운스 있으면 43불까지 하자. 해서 계속 자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올립니다. 1아운스당 찍을 수 있는 달러를. 즉 달러는 금 대비 가격이 절하가 되는 거죠. 평가 절하가.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철면피 깔고 얼굴 깔고 그냥 폐지를 해버립니다. 야, 더 이상 도저히 그건 금을 내가 돈 찍어내고 싶은 만큼 그 찍어내야 되는 돈에 금을 갖다 받칠 수가 없어. 갖다 메꿀 수가 없어, 도저히. 나 이거 소를 내가 12장 찍어야 되는데 소를 12마리를 구해올 자신이 없어. 그래서 소 한 마리 있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12장을 11장을 더 엑스트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1971년에 파이낸셜 리셋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가 이걸 개혁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화폐가 시궁창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거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요거 있네요.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은 1999년까지 버텼어요. 근본위제로. 네, 스위스는 유로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스위스는 그나마 스위스 프랑은 미국 달러하고 거의 1대1로 패러티로 트레이딩 하면서 굉장히 건실한 튼튼한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화폐로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프랑. 이 사람들이 2014년에 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근본위제를 다시 살리자, 가져오자, 20%만 하자. 즉 내가 금이 하나 있으면 1프랑을 찍는 건데 찍을 수 있는데 금 하나 가지고 5프랑까지 찍을 수 있게 이게 이제 20% 레이쇼죠. 20%만 금을 받쳐주면 되게 하자. 살살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실패했어요. 네, 이게 레퍼런덤 돌렸는데 전 국민 투표했는데 안타깝게 실패를 했고 이거는 사실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금 본위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금융 위기 때 제가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리먼 브라더스 100배, 1000배, 10,000배 큰 게 올 거라고 어마어마한 게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기준금리 이제 5% 되고 하니까 다음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되냐면 미국 또 똑같은 짓 하겠죠. 페더럴 리저브에서 이자율 낮추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낼 겁니다. Too big to fail 한 은행들, 기업들, 국가기관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또다시 그 짓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2022년에 미국 발행된 부채, 발행 안 된 거 말고 그러니까 연금 문제 무슨 뭐 이런 거 스튜던트 론 이런 거 말고 발행이 돼서 US 트레저리가 돌아다니는 것만 32 트릴리언이에요. 이 32 트릴리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시죠? 미국 1년 GDP가 20 트릴리언입니다. 1년 미국 GDP가 20 트릴리언이고 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만 32 트릴리언이에요. 그 벌써 160% 간 거죠, GDP에. 자, 그러면 5% 기준금리라 그랬을 때 이자를 그냥 5%로 쳤을 때 5% 기준금리면은 5%라고만 쳐도 32 트릴리언의 5%면 1년에 1.6 트릴리언입니다. 이자만. 자, 2022년에 미국 국방비가 1.6 트릴리언이었어요. 같아요. 1년 국방비 예산비. 미국이 전쟁 얼마나 좋아해요. 미국은 그 국방비에다가 진짜 아낌없이 쓰잖아요. 예, 뭐 얘네는 뭐 next 10 countries 합친 것보다 그 다음 10개 나라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미국 국방비 혼자 쓰는 게. 그거하고 맞먹어요, 이제 이자가. 2022년에 federal tax revenue가 연방 세금 징수가 5 trillion입니다. 즉 30%가 넘는 돈이 세금 거는 거에서 30%가 넘는 돈이 이자로 빠져요.
어마어마한 지금 대시 있는 거예요. 1년에 1 트릴리언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97년인가 98년이었을 거야 아마. 얘들이 그 전광판이 있어요. 와 30분 됐다. 30분 됐는데 제가 이걸 도저히 30분 만에 못 끝내겠고 10분만 더 해볼게요. 얘들이 전광판을 달아놓고 있었어요. 이게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앞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즉 미국 국채 발행된 거 미국 채권 US government debt 해가지고 전광판을 달아놨어요 얘들이. 그래서 전광판이 이게 지금 12자리잖아요. 12자리 13자리 네. 13자리까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전광판을 이렇게. 근데 이게 97년인가 98년 90년대 말에 이게 9999999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전광판 올라가는 거 보면 무섭게 올라가요. 1년에 1 트릴리언씩 올라가니까 이 숫자가 푹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카지노에서 무슨 그 잭폿 올라갈 때 잭폿 계속 올라갈 때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숫자.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가요. 이게 된 거예요. 그 9 트릴리언 딱 찍고 10 트릴리언이 돼야 되는데 10 딱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전광판이 없는 거야. 13자리까지밖에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들이 이걸. 그래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사다리 타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앞에 일자를 달았어요. 일자 전광판을 임시로 가서 빨리 달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14자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 트릴리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1년에 1 트릴리언씩 올라가가지고 지금 32 트릴리언이 돼 있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거 1년에 1 트릴리언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곧 99 트릴리언 가서 100 트릴리언까지 가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마켓이 100 트릴리언이 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줄 거냐. 미국 GDP가 20 트릴리언인데 즉 내가 인컴이 20만 원인데 내 부채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수입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인데 내 부채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기다려줄 거냐? 제가 보기엔 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안 기다려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축통화가 흔들릴 거예요. 이게 존폐성 위기 오고 기축통화로서의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신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 마을에서 전당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건 이 마을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질 못해요. 다시는 못 얻습니다. 신임을 얻으려면 미안해. 소를 겁나게 구해와야 돼요. 더 여기서 소를 막 구해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훔쳐오든 어떻게 하든 그죠? 소가 많이 생겨서 이 내가 발행한 돈들을 백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소를 할 수는 없고 중앙은행이니까 금을 가져오겠죠. 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이 다시 와서 백킹을 해서 이 종이 한 장 한 장 발행된 게 금으로 백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다시 이 전 마을에서 전당포는 신임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존폐성 요 얘기가 나오면서 금 본위제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금값이 엄청 오를 겁니다. 지금 아운스당 1,800 뭐 2,000불 하는 게 저건 우스워요. 공이 뒤에 하나씩 더 붙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집값이 80%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집값 80%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비웃고 저한테 뭐 얜 또 뭐야 무슨 뭐 하는 거야 맨날 제가 그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금값이 지금 아운스당 2,000불 할 때 2만 불 간다 그러면 이 새끼는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 하네 이 말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그 눈빛이 있잖아요. 저 쳐다보는 눈빛 이렇게 쓱 쳐다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저랑 멀리 떨어지면서 곁눈질로 저를 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거. 그 트리트먼트를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자 제한된 공급하고 내재 가치. 이 내재 가치랑 제한된 공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여기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셨고 제가 마지막 5분을 여기다 쓸게요. 시간 쫓겨서 말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자, 이 내재 가치랑 제한된 공급에 대해서 제한된 공급 아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요 내재 가치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 부분이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를 가장 하시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내재 가치에 대해서, 인트린식 밸류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소가 됐든지 간에 금이 됐든지 간에 요 받쳐주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쓸 수 있는 요 자산. 요게 내재 가치라는 거예요. 소의 내재 가치가 있고요. 금의 내재 가치가 있고요. 내 자동차의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요 내재 가치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0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재 가치라는 거는 내가 이 소를 내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를 내가 내일 딱 됐는데 아무도 원치 않아요. 이 마을에서. A, B, C, D, A, B, D, F, G 아무도 원치 않아요. 내 소를. 자, 봅시다. 전당포가 요거 한 장 주고 소 한 마리랑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소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와서 이 종이를 돌려주고 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A가 어디 금광을 캐러 갔다가 죽었어요. 없어졌다 쳐요. 그러면 전당포는 이 소가 한 마리 남은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저당 잡은 소가 남았는데 이걸 가져가서 닭하고 10마리하고 바꿔도 되고 대장장이한테 줘도 되고 양점장에 가서 옷을 만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BDE가 소를 원치를 않아. 나 소 싫대. 이랬을 때 전당포는 소하고 평생 가야 돼요. 소를 어떻게 못해? 아무도 소를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랬을 때에 소의 내재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즉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면 내가 이걸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죠. 소니까 잡아 먹어도 되고 암놈하고 뭐 교밀해가지고 송아지를 봐도 되고 얘를 끌고 가서 밭터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켜도 되고 쓸 수 있는 잡아 죽인 다음에 소 가죽을 써도 되고 이 소는 나한테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는 그 캐릭터리스틱이 있단 말이에요. 쓸모가 있어요. 이건 나한테. 팔지 않아도. 팔면 좋지만 팔지 않아도 내가 이걸 쓸 수 있느냐라는 게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을 볼게요. 금은 내재 가치가 있습니까? 있죠. 얘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금이라 그래 봐요. 이걸 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금인데 이 금 하나가 일로 줘도 되고 일로 줘도 되고 일로 줘도 되는데 만약에 다들 원치 않아. 그럼 내가 평생 금을 가져가야 돼요. 내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 이걸 내가 녹여가지고 이빨에 씌워도 되고 녹여가지고 귀금속으로 만들어도 되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핸드폰 만든다 치면은 세미컨덕터 만들거나 뭔가 어려운 무슨 특이한 물건을 만들 때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녹여가지고 패널로 만들어서 전선으로 쓸 수 있어요. 금은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귀해지고 귀중해졌으니까 아무데나 쓰지 않고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뭐 비싼 귀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제한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이게 나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금가루 뿌려서 초밥에 얹어 먹기도 하고 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게 메디컬 유스도 있고 일렉트로니컬 유스도 있고 테크놀로지컬 유스도 있고 이렇게 뭐 디자인 유스도 있고 금은 그 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내가 내재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비트코인 열광하신 분들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트코인이 왜 내재 가치가 없어? 내가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가 있으면 17,000불이라 그러면 그 17,000불짜리를 카 딜러한테 주면 17,000불짜리 2천만 원짜리 내가 차를 받을 수가 있어 그 사람한테. 그럼 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중고차를 내가 17,000불짜리를 주고 사면 비트코인을 줬으니까 비트코인은 값어치를 한 거잖아. 내가 금을 주나 비트코인을 주나 나는 차 한 대가 생기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내재 가치에 대해서. intrinsic value에 대해서.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중고차 가게를 하는 중고차 딜러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떨궈야 돼요. 이거를 돈으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꾸든지 무언가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비트코인을 쭉 가지고 있는데 쭉 가지고 있으면서 끌고 나가다가 비트코인 시장이 없어진다 쳐요. 예를 들어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이 없어졌어. 더 이상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쵸? 그러면 그 순간 비트코인을 내가 컴퓨터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얻다가 시장에 놓고 내가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쁜 디자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intrinsic value가 없단 말이에요. 약간 돌덩이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돌덩이에 대한 인트린식 밸류가 있습니까? 돌덩이에 대한 인트린식 밸류는 없죠. 이게 돌덩이라고 보면은 돌을 가지고 있는 전당포 주인이 예를 들어 종이를 10장을 줬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 이 돌덩이를 내가 어디다 쓸 거냐? 오케이. 돌덩이를 뭐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막을 수는 있겠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돌이 만약에 크지 10분 또 지났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40분 넘었네. 그 얘기할게요. 계속 얘기하는 김에 돌덩이가 크지 않으면 지붕에 올려놓을 수 있겠다.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아니면은 우물을 만들 때 우물 위 가장자리에 돌을 쌓기 위해 쓴다든지 그 정도의 내재 가치는 있겠네요. 뭔가 쓸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원치 않으면 내가 쓸 수는 있어요. 그게 내재 가치예요. 비트코인을 보고 내재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내재 가치가 뭔지를. 그 물건을 아무도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원치 않았을 때 내가 그 물건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거기서 밸류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재 가치하고 제한된 공급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 두 부분에서 가장 열을 토하고 말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대충 눈치채고 감 잡으셨으면서도 보통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고 그냥 비트코인 올라가길 그냥 기다리는데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막 디지털 골드다 했지만 골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쭉 슬라이드에서 얘기해서 알지만 내 밸류, 내 웰스를 내 자산을 프리저베이션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골드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누가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요. 다 스페큘레이트 하는 거지. 그렇죠. 다 투기성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구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지. 누가 사실 이거를 나 뭐 1억 있는데 1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다. 그런데 보존하는 와중에 가격이 2배가 되면 좋은 거지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 이러한 궤변을 떨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트코인을 했었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미래. 오케이. 비트코인의 미래도 간단하게 밟아보면 암호화폐는 언제 사면 좋을까 하는데 암호화폐나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암울해요. 그죠? 야후처럼 지금 야후가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구글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밀릴 거고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또 더 말이 안 되는 새로운 게 나오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펀지 스킴 아시죠? 폴란드 아저씨 1920년대 유명했죠. 찰스 펀지 아저씨가 Greater Fool Theory 그러니까 즉 메이도프도 그랬지만 내 물건을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옆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물건을 100원에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110원에 넘겨야 되는 거죠. 핫포테이토.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110원에 사주면 난 오케이. 손 털고 나올 수 있는 거. 즉 17,000불짜리 비트코인을 18,000에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장땡인 거죠. 18,000, 19,000인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것처럼 사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레귤레이션도 문제죠. 정부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문제고 이제 criminal activity 범죄자들만 많이 쓴다 해서 좀 안 좋은 인식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트코인 보면서 맨날 설명을 드리는 게 튤립 매니아를 봐라. 역사적으로 1600년대에 헐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렇죠? 튤립 한 송이에 미친 듯이 막 가격이 올랐었죠. 그때 보통 그 임금에 1년치 월급의 6배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튤립 매니아 꽃 한 송이에. 그래서 특이종이다, 막 굉장히 레어하다, 굉장히 찾기 힘든 그런 튤립이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시세로 말하면 내가 3천만 원 연봉이라 그러면 6, 3, 18 한 송이에 1억 8천. 꽃 한 송이에 1억 8천이 갔었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호호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비트코인이 7만 분 가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50년 지난 다음에 옛날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US 7만 불 얼마죠? 8천만 원? 8천만 원? 그럼 내 연봉이 3천이라고 보면은 그냥 내 연봉의 2~3배까지 쪘었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시점이 오겠죠. 튤립 매니아를 보면서 웃는 거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면서 웃는 거나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사면 되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그 뜻은 되게 좋아요.
예, 그 레저 뭐 그걸 영원히 기록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나 그 애노니미티나 그러니까는 익명성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나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요. 예, 비트코인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됐던 다른 크립토가 됐건 그 형태는 유지를 하되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이 뒷받침을 하면은 그건 사셔도 돼요. 이건 근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US 달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돈이 되고자 하는 거는 내재 가치가 있고 대체 불가능하고 희소성이 있는 알람 진짜 울리네. 희소성이 있는 그러한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이 뒷받침이 되면 그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고 그거는 미래가 있는 암호화폐예요. 그때는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45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긴 시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거의 막 윤곽만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45분이 걸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자세하게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플라이에 이건 뭐냐? 너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찝어주신다거나 지적을 하시면 뭐 전혀 괜찮습니다. 욕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지적을 하시면은 그냥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무식한 악플만 안 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것만 그냥 대충 던져주시면은 악플은 제가 무시를 할 거고 그런 거를 짚어주시면은 그쪽 분야로 계속 더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여태까지 계속 앞으로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걸 티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지적을 해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제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